예, 안녕하세요. 예,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제학 과목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하고요. 12시간 동안 그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스라고 하는 경제학 과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그 8월 시험 대비이고 저희가 거의 뭐 약간 첫 강의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복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잊어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년에 뭐 파이널 리뷰나 아니면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공부는 나중에 하실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한 평균적인 시간은 3, 4일 정도 걸립니다만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예, 저는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예전부터 경제학을 계속 이제 일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하지만 일 외적으로도 이제 다루고 있고 뭐 고등학생도 가르쳐 보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에서 경제학 경영학 공부했고요. 지금은 모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데 뭐 산업이 워낙 경제랑은 다른 게뭐 뗄래야 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제 이거 하고 있고 한 7년째, 제가 6년째, 7년째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저한테 세컨 잡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저도 뭐 수험 생활을 예전에 옛날이지만 해봤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CFA 공부의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그냥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것들. 근데 사실 뭐 저희도 정확하게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는 모르긴 하지만 좀 약간 힘을 빼고 보셔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하고 그런 것들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스라는 과목이 출제 비중은 뭐 5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냥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다른 아이템 셋을 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캐피털 마켓 익스펙테이션스 문제인지 아닌지 되게 헷갈릴 수도 있고, 뭐 이게 사실 레벨 2에서 배운 거 계속 나오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IPS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 짜는 거를 하지만 경제에 대한 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뷰를 실전도 실전이지만 저희 그 시험 목적으로 딱 가지고 가는 과목이다. 그래서 총정리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무에서도 물론 이제 캐피털 마켓에 대한 이런 뷰, 익스펙테이션 뭐 이런 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만 시험으로는 우리가 어떤 거를 다루냐면 여러 가지 에셋 클래스를 레벨 2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다 한 군데 모았을 때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고 각각의 에셋 클래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결국 위험하고 수익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리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험은 리스크 또는 뭐 volatility 이런 것들 두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의사결정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증권에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건지 채권에 투자할 건지 대체에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밸류에이션을 되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테크니컬한 거는 레벨 2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대신 매니저로서 내가 이것 투자할까 이것 투자할까라는 큰 그림에서 이 과목은 배우는 거고, 게다가 이제 섞어놓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코릴레이션 이거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중을 얼마로 갈 건지 배우는 거고, 그래서 되게 거시적인 얘기만 잔뜩 합니다. 뭐 주식 하나 정도의 그런 뭐랄까 작은 마음을 여기서 다루진 않고, 최소한 인덱스, 최소한 국가, 최소한 되게 크게 뭐 이머징 컨트리에 할 건지 디벨롭드 컨트리에 할 건지 에쿼티 전체를 할 거면 뭐 에쿼티 내에서 섹터도 거의 안 나오고 거의 그냥 이 국가에 할 거냐 저 국가에 할 거냐 완전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 관점에서 이 과목은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는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뒤에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그 리딩 3가 있고 리딩 4가 있잖아요. 리딩 3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 지금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아까 뭐 6년 7년 했다 그랬는데 사실 초반 4년은 되게 평온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2년은 굉장히 뭔가 예시로 들 것도 많고 저도 이제 막 사실 제가 가르치면서 이게 예전에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주식이 뭐 이러고 했는데 그 가르치면 뭐예요? 맨날 제가 저도 지금 제 투자도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현타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근데 저희가 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에 경기 사이클을 진단을 하고 그때는 뭘 투자해야 되는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꼭 그걸 실전에 써먹길. 근데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건 진짜 맞아요. 근데 예, 그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런 거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경제 트렌드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 그러니까 장기 트렌드가 있고 그 장기 트렌드 안에서 단기적인 사이클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럴 때는 나타나는 어디에 있고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했으면 액션을 해야죠. 내가 사실 퇴직연금 이런 걸 잘 안 건드리잖아요. 과감하게 귀찮지만 계좌 들어가서 allocation을 해야죠. 사실은 저도 안 했습니다만 해야죠. 뭐 그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 슈웨이저 북 기초로 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좀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강의 노트인데 이거를 좀 정리해서 수업 끝나면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제가 안 하더라고요. 끝났다고. 올해 또 제 마지막 강의가 12월 31일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같이 이제 각자의 파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제가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 그 4개 다 끝나고 제가 이 강의 노트 뭐 별거 아닌데 강의 노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나중에 정리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레벨 3까지 오셨으니까 각자의 이제 수험 전략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식을 쪼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뭐 10장짜리 강의 노트를 마지막에는 한 장으로 쪼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뭐 제 버전으로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각자의 버전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제 거는 이제 뭐 팩트 체크 하실 때 아니면은 뭐 중간에 커리큘럼이 바뀔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2020년에 커리큘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2020년 전에 거 푸실 때는 약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있던 개념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개념이 있기도 했는데 그거를 글쎄요, 뭐 없던 개념을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를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온 개념들은 몇 개 말할게요. 근데 되게 단골,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빈의 큐 이런 거, 토빈스 큐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레벨 3까지 나와가지고 완전 이제 꿀 문제가 됐거든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뭐 이런 것도 없어졌는데 하여튼 뭐 있습니다. 야딘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문제 풀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야딘이가 뭐냐면 뭐 이런 스펠링이에요. 뭐 야딘이 모델, 뭐 페드 모델 이런 거 옛날에 굉장히 단골 모델 굉장히 문제를 뭐 꽁으로 먹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진 건 뭐 없어진 거고 하여튼 2020년 기점으로 좀 변했다. 그래서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더 클래리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목 소개와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슈웨이저 뭐 매년 페이지가 좀 바뀌긴 하는데 작년 올해는 그러니까 2022, 2023은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예, 제가 최신판에 가지고 온 게 57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예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리딩 3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스가 되겠고요. 첫 번째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캐피탈 마켓에 대한 뷰, 캐피탈 마켓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형성할 때, 그 형성하는 디테일이나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7개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뭔가 외우고 싶고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나온 적이 없다는 건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해만 한번 하시죠. 왜냐면 되게 간단한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스텝 1이 뭐냐면 뭘 분석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을 잠깐 칠까요? 그래도 이 줄을 안 치면 나중에 복습할 때 다 읽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칠게요. 뭐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스페시픽 스텝 1에 specific capital market expectations. specify죠. 그러니까 determine the specific capital market expectations.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셋 클래스를 어느 거 넣을 건지, 아니면 장기로 할 건지, 얼마나 장기인 건지, 뭐 이런 것들. 스텝 2. 내가 이제 분석할 약간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을 정했으면 그 분석할 대상, 이 분석 대상을 정했으면 그 분석한 대상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 움직이는 거를 여기서 이제 drivers라고 하고, 뭐 다른 말 되게 많아요. 뭐 trigger, factor, 뭐 catalyst 이런 말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주가 지수라고 하면 주가 지수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drivers, 이 핵심 변수를 도출한다. determine the drivers가 되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그 다음에 스텝 3는 뭐냐면 이 drivers,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를 분석하고 싶고 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건 뭐야? 뭐 GDP야 라고 해보죠. 그럼 그 GDP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valuation model. 그래서 스텝 3는 identify the valuation model. 이 핵심 변수를 움직이는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모델 설정. 그래서 이거를 뭐 DCF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리스크 프리미엄 어프로치로 할 건지 뒤에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할 건지 우리가 모델을 정해는 거예요. 아니면 서베이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스태티스틱스 뭐 이런 간단한 걸 할 건지 어쨌든 모델을 정하는 거. 모델을 정했으면 그 모델, 그게 엑셀이든 파이썬이든 키인을 해야 되잖아요. 인풋 데이터. 그래서 스텝 4는 인풋하기 전에 이 collect the best data possible.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인풋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스텝 4까지 이제 관련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뭐 블룸버그로 모으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체크 단말기로 모으든 데이터 스트림으로 모으든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뭐 이게 IHS를 다운받든 데이터를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5는 뭐냐면 여태까지 고개를 딱 이제 책상에 받고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최근 신문을 봅니다. Interpret current investment conditions. 파월 의장이 다음 주에 뭘 스피치를 한다네? 아니면은 뭐 옐런 뭐 장관이 뭘 한다네?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내가 이제 여태까지 스텝 4까지는 그냥 책상에서 하다가 스텝 5에서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환경 분석이 되겠습니다. Interpret current investment conditions. 스텝 5. 스텝 6. 엔터 키 누르는 겁니다. Formulate. 실행. Formulate. 여태까지 한 걸로. 그러니까 스텝 5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투자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당연히 반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shrinkage estimate 뭐 이런 용어를 몇 번 아마 앞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내가 이제 숫자로만 돌리는 거 말고 내가 주변에 나의 약간 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스텝 5에서는. 그 다음에 스텝 6에서 formulate 한 거를 스텝 7에서는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직관적으로 쭉쭉 이어가는 거죠. 내가 뭐 할지 정하고 그게 뭐에 따라 움직이는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추정하려면 내가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이 필요한지 정하고 그 모델에 내가 키날 데이터 모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은 다음에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없나 신문 한번 펼쳐보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고 마지막에 제대로 이거 맞나? 내가 맞췄나? 백데이터, 백테스팅 하는 거 이런 게 7스텝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특히 이제 스텝 1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역을 정하고 geography 그 다음에 major asset classes, sub asset classes 예를 들어서 뭐 equity라고 정하면 equity 내에서도 어떤 섹터, 어떤 스타일, 패시브인지 액티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real asset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밑에 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30개 이상 observation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LOS로 넘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7스텝이라는 약간의 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인간으로서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는 문제가 좀 나와요. 7스텝스는 뭐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큰 그림을 보면 62페이지까지 9가지의 문제점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문제가 좀 실제로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페이지, 63페이지까지 쭉 배운다.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위에 보시면 9개가 나와 있는데 뭐 여기에 밑줄 안 치셔도 되고 뭐 밑에 쭉 나와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또 굵은 글씨로 나오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limitations to using economic data. 경제 데이터를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 늦어요. time lag. The time lag. 뭐 이게 경제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요. 이를테면은 IMF나 월드뱅크 데이터 굉장히 좋은데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니까 뭐 세계 경제 성장률 되게 멋진 숫자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10월 게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6월 것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죠.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오케이 뭐 EU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금방금방 나오는데 뭐 아시아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모으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타임 렉.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도 타임 렉이 너무 생긴 데이터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뭐 IF 데이터는 막 2년 동안 모으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블랙 포인트입니다. Revised and revisions. 중간중간에 말 바꾸는 거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Revised and revisions.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 기준이 바뀌고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수정되고 내가 분명히 11월 달에 10월 달 데이터는 이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내 엑셀에 옮겼는데 이번 달 12월 달에 당연히 11월만 봤거든요. 근데 10월 게 바뀌어져 있네. 근데 우리가 매번 데이터 업데이트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예, 나라마다 좀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속보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Revised and revisions. 이해가시죠? 이건 넘어가고 바로 아랫줄 Data definitions and methodology. 방법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거 경제학 처음 배울 때 뭐 CPI 안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이 그 바스켓 안에 뭐 옛날에는 뭐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뭐 지금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바스켓이 바뀌는 거, methodology가 바뀌는 거, definition이 바뀌는 거. 뭐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모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가 이제 바뀌는 거, 나중에 바뀌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블랙 포인트, rebased. 베이스가 바뀐다라는 거는 지수 같은 거 산출할 때 198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가 너무 약간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버리면 중간에 베이스 이어를 바꿀 수가 있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뭐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regime change란 단어가 우리 그 과목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뭔가 세상이 바뀌면 베이스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 그 밑에는 뭐 간단히 읽으시면 되고요. 그냥 베이스가 바뀐다. rebased. 자, 첫 번째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데이터를 쓰다 보면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Time lag, revised and revisions, data definitions and methodology, rebased. 두 번째, data measurement errors and biases. 이거는 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처리할 때 실수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탈릭체로 돼 있죠? transcription errors. 꼭 우리가 졸다가 이게 단위수를 바꾸거나 이게 아니면 fat finger, 오타를 내거나 그래서 이게 transcription errors는 말 그대로 옮겨 적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copy and paste를 하는데 옆에 열에 붙이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랜덤 워크를 하면은 괜찮다. 왜냐면 상쇄되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 하면은 그때가 이제 제일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실수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랜덤 워크 할 정도로. 두 번째, survivorship, bias.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예전에 뭐 아마 레벨 2에서도 한번 배우셨을 테고
존재가 그러니까 서바이브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상징이고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뒤에 그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세 줄 아래에 이게 중요해요. historical return upward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를 문제에서 묘사한 다음에 이게 무엇인가라는 1차원적인 문제도 나오죠. 서바이버십 바이어스 아니면은 뭐 appraisal 데이터 뭐 이렇게 찍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 만만해 보이죠, 세상이. 기대 수익률을 과대 계상. 뭐 그러니까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죠. historical return upward. 과거 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고 사실 여기에 말은 없지만 똑같은 말로 리스크는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라는 뭐 직관적인 의미를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대 수익률을 높게 평가하고 위험을 낮게, 그러니까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실제보다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뭐 벤처 캐피탈의 수익률이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예, 요새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세 번째, 이탈릭체를 찾아가겠습니다. appraisal 데이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데이터잖아요. 이거는 유동성이나 거래 빈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거래 빈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그러니까 시세를 판단할 때 마켓 프라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appraisal, 감정 평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켓 데이터라는 게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실제로는 어떤 타임 호라이즌이 있을 때 뭐 이게 이제 T고요. 이게 P인데 거래가 자주 안 일어나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거래가 뭐 2005년, 2006년, 2008년에 거래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에셋, 왠지 뭐 부동산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추세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되려나? 이게 실제 그 volatility를 말하는 건 아니죠. 호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줄이죠. appraisal data 두 줄 아래에 downward, they're calculated standard deviation and makes the returns seems less correlated. 첫 번째 말부터 그 해석을 해보면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실제 움직이는 우리 volatility를 underestimate 한다. 실제보다 움직임을 적게 평가한다. appraisal 데이터는, 그죠? 마켓 데이터보다.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줄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땐 그 자산이 가져올 기대 수익률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니까 내가 그 계란을 내 바구니에 담았을 때 다른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움직이는지, 다르게 움직이는지,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움직이면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해칭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 appraisal 데이터의 특징은 실제로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덜 같이 움직이게 해버려요. 얘는 자체는 거의 안 움직이는 애다 보니까 어떤 애랑 비교하더라도 활동 지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ess correlated. 뭔가 혼자 따로 놀게 얘는 뭔가 독보적인 뭔가 해칭 효과를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appraisal 데이터를 썼다는 얘기는 return seems less correlated. 뭔가 얘 수익률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얘 실제 real volatility는 모르죠. 왜냐면 마켓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appraisal 데이터를 썼을 때 이거를 감안을 해서 나중에 실제로 뭐 아예 조정을 해주든 adjustment를 해주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correlation을 과소평가 less underestimate 했다는 거는 자 이거 말장난인데요. 분산 효과를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다시 상관관계 less correlated 상관관계를 과소평가 underestimate 했다는 얘기는 overestimate portfolio effect portfolio effect라는 거는 우리가 해칭 효과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이 위험의 분산 효과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분산될 거라고 얘를 편입을 했는데 왜냐? 얘 상관관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 말인즉슨 포트폴리오 편입 효과를 과대평가한 거다. 그렇죠? 이거는 말장난인데 우리 원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틀리죠. underestimate, overestimate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3번. 이게 appraisal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 alternative investments, like,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데이터 이런 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밑에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3번이고요. limitations of historical estimates. 역사적으로 우리가 과거치를 썼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점은 regime changes. 이게 세상이 바뀝니다. 이 네 줄 아래에 있습니다. regime change라는 거는 뭔가 이 기존의 방법론이 먹히지 않는 경제든 정치든 규제든 어떤 기술이든 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즉 펀더멘탈이 뒤집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끼치냐면 레벨 2에서 그 quantitative analysis 배우실 때 통계적으로 우리가 일관된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 하거든요. 스테이셔너리 해야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non-stationary 하다고 하면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배웠어요. 레벨 2에서. 근데 regime change가 생기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아요. non-stationary예요.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중간에 한번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걸 기점으로 레짐을 싹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istorical estimates, 역사적으로 long data, long time period 데이터를 쓰면은 regime change의 위험이 있다. regime change가 그 안에 섞여 있을 위험이 있다. 그 정도는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지금 우리는 regime change 한복판에 있죠. 사실은 작년이랑 이 2년 전까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경제학에 나올 하나의 대표적인 샘플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의 긴 데이터가 있는데 중간에 regime change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없던 것처럼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쪼개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쪼개서 보는 거를 sub-period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sub-period로 봐야 된다. 죄송합니다. 59페이지 맨 끝에 있네요. 59페이지 맨 끝에.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길게 봐야 될 경우가 있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봐야 된다면은 relevant sub-period 쪼개서 봐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60페이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 데이터를 선호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줄에 a long time period is preferable for several reasons. 첫 번째, statistically required. 우리가 통계적으로 적어도 필요한 데이터 개수가 있죠. 아까 대소의 법칙 30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이 길이가 있어야 그 안에 어떤 노이즈도 캔슬 아웃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데이터 개수도 중요하고 통계적으로 필요한 게 있고, 두 번째 이 more precise statistical estimates. 우리가 통계적인 기법을
돌리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결과물의 정확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More precise statistical estimates with smaller variance. 편차가 적은 이 분산이 적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왜 긴 데이터가 필요하냐여야 될 것 같죠? 블렛이 3개니까. 근데 이거는 또 long time period 데이터를 썼을 때 문제점을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뭐 서술 방식이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긴 데이터가 필요한 방식 1, 2 썼죠. 근데 세 번째는 긴 데이터를 썼을 때 문제점, 갑자기 또 문제점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regime change 하나 나왔는데 갑자기 또 나와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missing or outdated values. This is called asynchronous data.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긴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억지로 긴 데이터를 만들 때 생기는 문제점들 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데이터 개수만 늘릴 때가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문제가 asynchronous dat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월별 주가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시켰어요. 저기 한 A, B 나라 저기 월별 데이터 좀 뽑아라 시켰는데 우리 그 담당 직원이 뽑아오는 게 2달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프를 그리기도 그러니까 야, 오케이. 그럼 일별로 뽑아봐. 그랬어요. 일별로 뽑으니까 데이터가 순식간에 60개가 생겼어요. 근데 A 나라는 이 2달 안에 내셔널 홀리데이가 있었고 B 나라는 2달 안에 뭐가 있었대요. 다른 홀리데이가. 그래서 2개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우리가 억지로 쪼개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missing or outdated values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asynchronous data라고 하는데 이런 게 correlation을 계산할 때 이게 사실 월별로 보면은 우리가 월별 데이터가 충분했으면 이게 월별 데이터가 40개였다. 아니면은 48개였다. 4년치였다. 그러면 아마 correlation 높았을걸요? 근데 2달치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일별로 60개로 쪼갰죠. 억지로. 엑셀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2개가 어떻게 돼요? correlate 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면 missing 데이터 있고 얘는 그냥 내셔널 홀리데이라 쉰 건데 얘는 움직이고 얘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correlation 없네? 그 날짜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distort. 왜곡하는 거죠? correlation을. 이게 언제 생겨요? 우리 블랙 포인트 위에 뭐라 그랬어요? 긴 데이터가 several reasons로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asynchronous data라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읽을 때는. 데이터 빈도를 억지로 자잘하게 쪼갤 경우 데이터의 고유 특성, 그러니까 이 specific, unique characteristic이 커지면서 상관관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그래프를 그려오면 물론 이거 둘 간에 이렇게 하지 말게요.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주가를 그려오면 한 10년 차트 그려오면은 진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코렐레이션이 한 0.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월별로 그리면은 코렐레이션이 좀 약해지고요. 일별로 그리면 더 약해지고 분봉으로 5분봉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5분봉이면 되게 다른 주식처럼, 다른 섹터의 주식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게 쪼개고 1분봉으로 하면 더 가겠죠? 완전 제3의 데이터가 되겠죠?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데이터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면서 사라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임플리케이션, 어떤 문제가 줘요? 코릴레이션을 과소평가한다. 아까 우리 코릴레이션 과소평가는 그 말인즉슨 똑같이 뭐라 그랬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과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뭐 이해만 하면은 결국 이제 방향성 헷갈리지 않게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시고 방향성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락 in addition의 둘째 줄에 asset returns 어디냐면요. 60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우리가 이제
asset returns 가지고 데이터를 그릴 때 이게 장기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곡이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으로 fat tails, 끝에가 이제 두껍게 정기분포랑 다르게 두껍게 뻗거나 아니면은 skewnes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도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약간 정기분포는 이렇게 해야지 정기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뭐 fat tail은 여기 쭉 뻗는 거고 그다음에 skewness는 이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 참고로 첨도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뾰족한 걸 첨도라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첨도는 여기 안 나왔지만 외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통계적 기법의 복잡성을 추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adds complexity to statistical tests. 네, 여기까지가 있고, 사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기분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이게 만드는데 대가, 뭐 비용, 우리 시간적 비용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하는데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밑에 뭐 benefit 있고 cost 있고 이런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땐 무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 중요한 거 몇 개 넘어갔습니다. asynchronous data, non-stationary, regime change 이런 단어들 되게 중요합니다. 네, 4번의 문제점 4번입니다. ex post ante risk, ex post data ex ante risk. 이거는 뭐냐면 늘 그렇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만만해 보이고 지나고 나면 할 걸, 그럴 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using ex post data to determine ex ante risk. 이거는 지나간 데이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미 결국 그러니까 답안지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할 걸 하는 리스크를 판단하는, 뭐 너무 직관적으로 사실은 쉬운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요새 되게 많이 이제 화제도 되고, 사실 요새 드라마 소재로도 나오죠. 결과를 가지고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주식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버는 드라마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우리 진시성을 가진 그분한테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과거 답을 알고 예전 데이터를 보면은 만만해 보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도 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판단할 때 되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뭐 우리 문제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리스크를 과소평가, 기대 수익률을 과대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엑스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엑스안티 리스크를 판단할 경우에는 쭉 내려와요. 이 단락의 끝에 underestimate the risks. 그 다음 그 아랫줄에 overestimate their potential returns. 예,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그 밑에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엑스포스트 데이터인데 그게 사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엑스포스트 데이터 가지고서 내가 그걸 급등했을 때 그거 샀어야 될 걸 이런 것도 있지만, 완전 반대의 의미로 그거 급락했을 때 안 하기 잘했어. 역시 쳐다보면 안 돼. 역시 저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야. 근데 그게 사실 100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였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Overestimation of risk when sample data include rare negative events. 그 밑에 줄이 바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적으로 반대로 보자 이거예요. 내가 예전에 급등했던 거 그때 살 걸, 이런 것도 기대 수익률을 과대평가하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지만 급락했을 때 안 사길 잘했다라는 것도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과소평가하는, 그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장난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에 무조건 리스크를 과소평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후적 관점에서 내가 쳐다보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급등한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급락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그게 rare negative event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의하자. 근데 일반적으로 정답지를 알고 볼 때는 당연히 리스크가 만만해 보이고 리턴이 커져 보인다. 근데 끝에 이제 주석을 하나 단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그 2년 전에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엑스포스트 데이터로 엑스akti 리스크 판단한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답안지 보고 투자하면 만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Non-repeating data patterns. 말 그대로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인데 거기서 억지로 패턴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뭔가 찾았다 유레카를 하고 그거에 맞게 투자를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드디어 찾았다. 내 말이 맞지. 결론 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키워드 좀 볼까요? 끝에 줄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란 말은 우리 좋게 말하면 뭐 데이터 마이닝 요새 많이 쓰이는 정보통신 쪽에서는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뜻은 뭐냐면 데이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결론을 말할 때까지 데이터를 torture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고 답정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닝이라는 게 긁어 모으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긁어 모은다. 그래서 내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implication, 내가 원하는 유의성을 찾아내기 위한 과도한, 무리한 노력들, 마침내 내가 마이닝 끝에 저 끝에 찾았는데 그거는 이 산 전체가 금강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몇몇 변수들에서 찾아도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다. coincidence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백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다른 것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은요. 들으면 되게 쉽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이해가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뭐 에세이든 멀티플 초이스든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냥 우리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템 셋이.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말이 많아요. 막 이런저런 뭐 자기 이제 CIO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데이터 마이닝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게 이제 곤란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래서 몇 개 푸시다 보면은 되게 진부한 클리셰가 몇 개 있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뭐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굴려봐서 마침내 뭐 이걸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나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모델에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 계속 데이터를 찾는 것도 있지만 모델을 이렇게 내 밸류에이션 모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도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모델, 내가 원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는 거가 전부 다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61페이지에서 5번째 줄 가운데 another 찾으셨어요? another. 자, 그 밑에 줄에 time period bias. 이탈릭 치죠? time period bias.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이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관계나 어떤 이제 이 민감도가 그 시기,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은 의도를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막 뒤지는 거를 말하고 타임 피리어드 바이어스는 약간 우연히 맞았는데 그게 마치 언제나 맞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긴 하죠. 그래서 뭐 좀 잔인한 문제는 이 두 개를 구분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게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하는 키는 타임 피리어드 바이어스는 특정 시기에만 그게 맞아가지고 우연이에요, 우연. 근데 데이터 마이닝은 내가 맞을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 계속 바꾸고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 아랫줄에 아랫단락에 to avoid these biases. 이런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선 뭐 first, second, third가 있습니다. first, economic basis. 경제적인 이론적 기반이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냥 되네? 되네 이게 아니라 맞네 이게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돼?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 라는 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if there is any economic basis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 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second. scrutinize the modeling process. 내가 모델링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 것인가. 바이어스 없이 한 것인가. substitutability. 내가 바이어스에 취약하게 모델링을 한 건 아닌가. 라는 거를 second,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 third, test the data with out of sample, test the model, the relationship with out of sample data.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샘플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어떤 관계를 찾아냈다면 그 샘플 데이터 말고 out of sample, 다른 샘플에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가설, 내가 찾은 관계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non-repeating data patterns, 말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 패턴에서 내가 뭔가 발견했다라는 바이어스, 그게 의도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든 아니면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거를 착각을 하든 타임 피리어드 바이어스로 착각을 하든 이런 걸 피하려면은 세 가지, 경제적 기반, 이론적 기반, 두 번째는 내가 모델링을 제대로 했는지, 세 번째는 테스트, out of sample data test가 되겠습니다. 예, 6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6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쯤 되면 보통 이제 정신을 잃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캐피탈 마켓 익스펙테이션스를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9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6번째가 지금 된 거예요. 6번째 문제점 뭐냐면, conditioning information. 그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컨디셔닝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는 걸 고려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fail to account, fail to account for conditioning information.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요. 그 네 줄 아래 보시면 analysts should account for current conditions in their forecasts. 아까 그 7스텝 어프로치에서 5번 단계가 고개 들어서 신문 봐라 이렇게 제가 비유했죠. current conditions in their forecasts 이거를 가정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사실 경제 변수라는 게 또는 변수 간의 관계라는 게 상수가 아니거든요. 계속 바뀌잖아요. 말 그대로 variables잖아요. 영어 표현도.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지, 시황이 어떤지, 경제 국면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다못해 베타를 1.2를 쓸지, 1.4를 쓸지, 하나 예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황일 때는 1.2고 불황일 때는 1.4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7번은 좀 쉬었다가 저희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번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